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재명과 김부선 관계 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도 내년 대선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김부선 씨가 얘기하는 걸 보면 진리에 가까운 것 같고, 이러한 김부선 씨가 제기하는 여러 가지 주장에 관해서 이재명이가 말하자면 이것을 호도하고 있는, 즉 김부선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데 반드시 그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MB 대통령 사면 문제를 두고 초선 의원들과 중진들 간의 일대 결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윤호중 이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현충원을 방문했어요. 거기 방문해가지고 피해자께 사과드린다, 이런 얘기를 썼는데, 이 피해자가 도대체 누구를 얘기한 거냐? 그러니까 이번 지방보궐선거의 원인이 됐던 성추행 피해자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것이 일파만파 지금 파장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관련 내용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부선 씨 어제도 이 페북에 어제도 페북에도 글을 올리고 재판정에서 이재명에게 정말 직격탄을 날렸어요. 남자라면 쌀 한 가마라도 좀 보내달라, 이런 그야말로 눈물 어린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오늘 또 이 페북에 글을 또 올렸어요. 오늘 페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자기와 이재명과의 관계는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것 같이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양육비 문제 같은 거를 상담한 일이 있을 뿐이고, 그런 것 때문에 집회 현장에서 몇 차례 우연히 만난 게 전부이지, 2007년도부터 처음 만나서 15개월간의 이 불륜관계 유지했다고 하는 김부선 씨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법적 분쟁으로까지 퍼져서 3억 원 손해배상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라면 쌀 한 가마라도 보내라 그랬는데요. 오늘은 페북에서 또 어떤 이 글을 올렸냐면, 김부선 씨가 이재명과의 그런 이 불륜 관계의 물적 증거 중에 하나로 지금 배우 문성근 씨 얘기를 지금 올렸습니다. 뭐냐면 2007년도 12월에 대선 며칠 전에 문성근 씨가 김부선 씨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바로 옆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이재명이가 누워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문성근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설악산 단체 겨울 산행하는 거 가능하냐, 이런 전화를 왔다, 이렇게 지금 페북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누워있는 이재명이한테 당신이 산행 제안한 거, 그러니까 즉 문성근 씨가 산행을 제안한 것을 자랑처럼 말하니까 이재명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됐다, 좋은 분인데 사귀어봐라, 이런 헛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판 싸워가지고 5개월 동안 아예 안 본 적이 있다, 이렇게 페북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산행을 하며 이재명 말을 전한 줄 알았는데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하시니까 정말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거는 문성근 씨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선배한테 말씀드린 게 오래전 일이라서 착오가 있을 수도 있음을 전하며 늦었지만은 사과드린다, 이렇게 지금 과거를 회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재명과의 불륜관계의 증거 중에 하나로 여러 가지 이재명의 신체적인 특성도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 불륜관계의 결정적 증거 중에 하나로 당시에 배우였던 문성근 씨의 전화 내용을 근거로 해서 페북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3억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만약에 남자답게 쌀 한 가만이라도 보내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보내주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김부선 씨가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재판은 이제 두어 달 만에 한 번씩 쭉 열리지 않습니까? 재판을 전후로 해서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불륜 관계를 계속 폭로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과 차기 대권을 두고 2강 추세를 굳혀 나가고 있어요. 한 20% 중반 전후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지난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기본 소득 개념, 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주자, 이렇게 주장을 한 이후에 이 이재명 지사의 주가가 상당히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러시아 백신 도입을 좀 하자,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백신을 도입해서 접종하는 문제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친문 강성들에게 상당한 구실을 주고 있고, 이 문파들한테, 또 이 강성 권리 당원들한테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럴 바에는 이재명은 당을 떠나라,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오늘 페북에 글을 올려서 민주주의에서의 가장 위험한 신호는 의견이 갈리는 게 아니다, 아무도 이견을 말하지 않는 것이 위험한 신호다. 그러면서 본인이 최근에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정부와 차별화에 나르는 것이 결코 아니다, 갈라치기를 시도하는데, 이것은 이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것뿐이다. 일각에서의 그런 주장은, 일각에서 즉 본인을 갖다가 정부와 차별하는 것이다, 독자 노선을 걷는 것이다, 이 문재인 대통령을 치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일종의 갈라치기 시도다 이거죠. 그렇지만 본인은 민주당의 노선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일 뿐이고,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앞으로도 그간의 성과에 의해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고 필요한 것은 더해서 일부 다름은 있겠지만 의도에 의한 차별화는 하지 않겠다. 이전의 색채를 지우고 새로운 색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출어람을 위한 노력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말은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목소리 큰 소수가 전체 목소리인 것처럼 과잉대표도 하지만 이것은 친문 강성들을 비판하는 얘기입니다. 이 역시 민주주의 특성상 감수해야 할 부분이고, 그렇게 더더욱 민주적 원리에 반하는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일견 친문 강성들의 이런 문자 폭탄이라든가 전화 폭탄, 이런 거를 이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거는 경계해야 된다, 이런 민주적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은 친문 강성들에 내려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퇴임 후까지 토론공화국을 꿈꾸셨던 것처럼, 그것도 결국 동일함이 아닌 다양함에 기반한 민주주의 원리 때문이다,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이 이재명 지사의 SNS 활동을 보면 이 SNS를 담당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담당관이 많은 연구를 해서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사실상 이 비판 소지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름대로는 논리적 일관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논리적, 얼핏 보면 논리적 일관성을 갖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야권에 있는 국민들께서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문준용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민사소송 재판인데요. 당연히 문재인 아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전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의원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에요. 그런데 오늘 재판부가 상당히 이색적인 권유를 했어요. 뭐냐면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양측에다가 정권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기도 하니까 적당한 방법으로 조정하거나 해서 종결하는 게 어떻겠느냐, 원고의 다친 마음을 우일하는 차원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문 씨가 소송을 제기한 다른 야당 의원도 대기 중인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렇게 문 씨한테 물으면서 이 사건은 피고 측에서 굉장히 강경하다, 즉 심재철 전 의원은 이 타협할 적당히 합의를 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건들의 피고는 다른 입장인 것 같다 라면서 원만한 해결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요, 당시에 심재철 전 의원은 2017년도에 문준용 씨가 2006년도 고용정보원 입사 시에 제출한 응시 원서의 위조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추정하면서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준용 씨는 이러한 심재철 의원의 의혹 제기 때문에 대학 교수 임용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서 2018년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자, 저는 이 심재철 의원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끝까지 재판을 쭉 받아서 반드시 특혜 채용 의혹 실체를 밝혀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요, 이제는 조국의 아들, 딸과 관련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들은요, 연세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연세대학을 합격했고, 그 다음에 딸은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합격이 지금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먼저, 이 딸은 그동안에 몇 번 말씀을 드린 대로 부산대가 처음에는 대법원까지 3심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일체 조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버티다가 교육부의 강력한 감사와 그리고 이 명령에 따라서 부산대가 지금 현재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이 조국 딸 입학 취소 문제를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 회의를 열렸는데 이 공정관리위원회가 직접 조사를 할지 아니면은 별도의 전담팀을 통해서 구성을 해서 이 비리 의혹을 조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부산대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가 사실상 대학 본부의 결정권보다도 더 상위의 결정 기구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고 이 교육부도 이 조사는 전적으로 부산대의 몫이기 때문에 세세한 보고는 받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부산대에서 이 공정관리위원회를 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 법원에서 이미 1심에서 이 7개 스펙 모두를 허위로 판단해 버렸어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체험활동 확인서, 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및 체험활동 확인서, 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및 확인서, 그 다음에 호텔 실습 수료증 및 인턴 확인서, 키스트 인턴 및 인턴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 모두 위조됐거나 허위로 쓰인 내용이다. 이것이 법원에 판결했어요. 그래서 법정 구속했어요.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말이죠. 교육부에서 이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공정 문제가 이슈화 되니까 이 부산대에 강력히 지시해서 부산대에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중인데 그 조치의 첫 번째 일정이 바로 오늘 열린 공정관리위원회 회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공정관리위원회에서 이 가급적 조속히 이 문제에 관해서 결론을 내려서 반드시 이 조민 딸 입학을 취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국 입학이 취소가 되면 의료법 제5조에 따라서 의대 의전원 졸업자만이 의사면허 자격 취득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졸업도 무효가 되고 의사 면허는 박탈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아들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아들은 18년도에 합격을 했어요. 18년도 2학기 합격했습니다. 본래 2017년도 2학기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2018년도 2학기에 합격을 했는데요. 연대 석박사 통합 과정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연대에서 당연히 보존하게 되어 있는 입학 관련 서류를 일방적으로 전부 폐기 처분했어요. 그러니까 합격이 2018년도잖아요. 그리고 2017년도에도 원서를 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4개년간의 자료를 전부 다 폐기 처분했어요. 이 일방적으로 폐기 처분과 관련해서 이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관련된 인물이 67명인데 이 중에 33명은 이미 경고 조치를 받았고 나머지 34명 경징계 받을 것이냐 중징계 받을 것이냐 지금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말이죠. 교육부에서 최근에 감사한 결과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연세대학에서는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를 검토 중에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조국 아들의 입학 비리 문제를 지금 철저히 캐겠다. 이런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조국 아들과 관련해서는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법무부인 청맥 변호사로 일할 때 가짜 인턴 확인서를 띄워줬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1심 재판에서 이 인턴 확인서 허위다. 이것이 인정이 돼가지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시 요강에 허위 기재, 변조, 또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이런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사가 허위 서류에 의한 합격이다. 이것이 판결이 될 경우에는 즉 재판의 결과를 인용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들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는요, 이 오거돈 시장 피해자, 그 다음에 박원순 피해자, 박원순 피해자는 마침 오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최후 진술을 했어요. 재판을 통해서. 오늘 재판은 뭐냐면 이 박원순 피해자가 동료 남직원, 비서실에 같이 근무했던 동료 남직원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준강간치상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 중에 있고 1심에서 이 비서실 직원은 법정 구속이 됐고 파면 조치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이죠. 재판장이 변호사한테 입장을 발표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입장문 한 3패러그래프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기억될 수밖에 없는 고통이다. 그날이 제 인생에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날 이후 저와 제 가족의 일상은 무너졌다. 힘들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제가 되찾은 일상은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피고인의 행위에 합당한 형사처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고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재판이 끝나더라도 그날의 일이 피해자에게 어떤 고통이었는지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재판이 끝나더라도 재판받을 때 반성한다고 말했던 그 의지를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도 한때 동료했던 제가 신뢰했던 피고인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김재련 변호사가 이 변호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런 피해자의 의견을 직접 재판정에서 얘기하면서 오늘 항소심 결심 공판인 결심 공판이 사실상 피해자의 의견을 직접 전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 씨의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 이 정 씨예요. 직원 이름이 항소심 선고는 다음 5월 27일에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또 이제 부산 오거돈 시장의 피해자가 오늘 또 입장문을 냈습니다. 여당은 내가 현충원서 누가 사과를 하고 했느냐? 왜 현충원에서 사과하냐? 내가 순국선언이냐?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왜 현충원에서 사과를 하냐? 너무나 모욕적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저는 현충원에 한장된 순국선언이 아니다. 말뿐인 사과는 필요 없고 제발 그만 괴롭혀 주실 부탁드립니다.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런 윤한홍 오늘 이 윤호중 원내 대표가 현충원 참배할 때 방명록에 뭐라고 썼냐면요. 선열들이시여 국민들이시여 피해자님이시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심을 받들어 민생을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가 뭐냐 이렇게 하니까 민주당에서 그거 박원순과 오거돈 성추행 피해자들을 지칭한 것이다. 그리고 또 호중 원내대표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당이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마음으로부터 사과를 드리지 못한 것 같았다. 직접 찾아뵙고자 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서 현충원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기가 적당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오거돈 피해자가 지난달 민주당의 사건 무마, 협박,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2차 가해자인 민주당 인사들의 사과와 당 차원의 조치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감감무소식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오늘 그야말로 이 분노의 이 마음을 표명했습니다. 자, 이제는요. 조수진 의원하고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MB의 그다음에 박근혜 사면 문제를 두고 찬반 양론으로 대립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부끄러운 부모도 내 부모다. 예, 내 부모다. 그리고 그분들과 역사를 단절시키면서까지 집권을 꿈꾸는 것은 우위선이고 기만이다. 예. 그렇게 밝혔어요. 예, 밝히면서 국민의힘의 뿌리는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당이며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정권의 공간을 안고 집권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정권의 공간을 안고 집권했다. 그리고 노무현 전 정권은 김대중 정권의 공간을 안고 집권했으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전임 정권의 공간을 안고 집권했다. 지금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패족을 자처하던 노무현 자녀 세력들이 뭉쳐 노무현 정권 2기를 만든 것이지
노무현 정권과 차별화하거나 역사 단절을 외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날은 시간이 지나면 텅 비는 모래시계처럼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사면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조수진 의원은 오늘 이 페북에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박근혜 탄핵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는 것이 되고 대법원의 판단을 뒤엎는 것이 된다. 법치를 모두 부정하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하게 될 경우에는 조국 사수당인 민주당 사람들과 차별점을 잃게 된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말이죠.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은 정치 영역이고 단죄는 법의 영역이다.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안인데 혼동하고 구분짓지 못해서는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다. 내년 3월 대선에서 만년 야당이란 자리만 확인할 뿐이다. 이런 이 비판을 해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그야말로 이 법적 판결에 대해서 찬반 양론을 하는 것은 민주정치에서 당연히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안 받으냐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연장선에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이거에 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탄핵을 이겨내는, 탄핵을 넘어서서 정권을 우리가 교체하는 데 목표를 둬야 되는 것이지 그 탄핵 그 자체에 대한 찬반 양론에 지나치게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의원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예를 들면 5.18 말도 못하게 하잖아요. 비판하면 다 외국으로 보잖아요. 이걸 법으로까지 정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거하고 그러면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가 5.18 특별법 비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법으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의사표현의 자유의 연장선상에 보는 것이고 이것을 국민의 힘이 다음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까지 연계시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고요. 또 이어서 중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